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소비자 담당 김지은입니다. 저희가 지난 11월 달에 중국 탐방을 또 다시 한번 다녀왔습니다. 6월에는 상하이에 갔다 왔고 이번에는 베이징에 갔다 왔는데 사실 어떤 분위기였는지 그리고 6월과 11월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우선은 저희가 준비한 간단한 영상 하나 보고 오시죠.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먹고 취하는 거 아니겠지? 향이 되게 진해요. 그 고량주의 향이 엄청 진해요. 한국 가려고 하는데요. 아무도 못 만났습니다. 저희 지금 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비행기 둘이 타고 가는 거 아니겠지? 위원님, 지난 취직장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베이징에서 느꼈던 그 분위기는 사실 6월보다 좀 더 침체됐다. 사실 좀 분위기가 좀 더 무거운 걸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 다니는 동안 내내 마음이 좀 편하지도 않았고 사실 저희가 좀 사람 많은 그리고 그런 상업지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가 엄청나게 막 이렇게 활기차다 이런 느낌은 저는 상해보다는 조금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웠고 저희가 좀 영상에서도 잠깐 보셨다시피 좀 주요 뭐 공항이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베이징의 좀 특별한 왕푸징이라는 원래 관광 명소잖아요. 근데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충격을 받고 돌아왔다라는 점을 이제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중국 하반기 들어서도 사실 중국 증시, 홍콩 증시 말도 할 거 없이 너무 안 좋았. 정책이 7월 정치국 회의 이후에도 정책이 나올 만큼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도 사실은 좀 단기 반등에 그치고 투자 심리 자체는 굉장히 좀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 느낌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중국 경기 회복이 더딜까요? 사실 다양한 요인이 그쵸, 존재하다고 그쵸.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음과 세 가지 요인을 요약해봤는데요. 첫 번째, 바로 코로나에 인한 상처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IMF 아니면 금융위기, 이런 코로나19 이런 위기를 겪은 후에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향후에 대한 이런 경기에 대한 불안정함, 그다음에 맞아요. 또 이 경제에 견인하는 이런 기초 체력 자체가 약화되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코로나19 이전까지 회복하는데 조금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만 풀리면 소비 회복이라든지 맞아요. 경제가 바로 이제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다르게 역시나 좀 내상이 너무 컸었고 기대치와 다르게 더뎌가는 회복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꺾었다는 거. 맞습니다. 네, 그런 그다음에 부분들. 여기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이 체력이 너무나 커졌어요.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체력과 체격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선 중국이 체격 자체는 너무 커졌죠. 네, 맞아요. GDP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사실은 경제 성장하는 요소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수출, 소비, 그다음에 투자, 이 세 가지 있는데 근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해야지 아마도 우리의 시장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 이번 연도에는 기저 효과로 인한 소비 견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시장 기대치까지는 아마도 너무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선은 소비, 수출, 투자 전반적으로 다 심리가 꺾인 상황에서 이제 우선은 중국 증시를 바라보는 외국인의 마음들도 너무 안 좋았어요. 사실 올해 1월만 해도 이제 코로나 풀렸다라고 하면서 이제 경기 회복이 좀 빨리 나오겠지라고 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매수했던 금액 전체를 1월에 다 사버렸던 외국인이 지금 2월부터 11월까지 거의 대부분 다시 팔았어요. 그래서 정책이 지금 사실 나와도 그리고 위안화가 강세 상황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지금 외국인들의 마음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하고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낙관적이지 않다라는 점이 시장에 굉장히 하방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상했던 것들 우리 저축률 되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소비랑도 굉장히 연관이 있을 텐데 원래 중국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축을 굉장히 많이 했다. 이 저축을 많이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불안하니까. 네. 맞습니다. 내 직업이 불안하고 언제 봉쇄될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소비에 쓰지 않고 저축을 많이 해놨다. 그래서 원래 2023년 초반에 좀 중국
경기, 소비 회복을 이끌 수 있었던 기대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저축됐던 것들이 조금 소비 시장이든 투자 시장이든 빠져나오면 좋아질 거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여기 보시겠어요? 2023년 거의 잔고 자체가 그냥 플랫합니다. 아직까지 통장 잔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요.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중국이 향후에 경기 부양 정책을 더 쓰는데 만약에 어떤 일각에서는 현금을 또 주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긴 한데 저는 그 부분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또 현금을 풀면 여기 안으로 맞습니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제한하되 그래도 경기 부양 정책은 더 강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정책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2023년 7월 뭐 정치국회 이후에도 그렇고 정책들이 예상보다 저는 그래도 꽤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시장 반응뿐만 아니라 경기 회복 속도 오히려 좀 계속 둔화되는 측면에서 효과가 정말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시로 한 게 들면 2008년에 한번 부양 정책을 내세워봤는데요. 그쵸. 그때는 4조 위안을 네. 부렸습니다. 4조 위안이 거의 2008년에 약 GDP의 13%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도시 활률도 매우 낮았어요. 40% 좌우로 이렇게 했는데 단 현재는 도시 활률이 이미 올라온 상황이고 그쵸, 네. 그다음에 4조 위안이 아마도 현재 22년 GDP 성장률 비교했을 때는 3% 불과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재정 정책의 효력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선은 11월 초에 중국이 이제 재정 정책을 더 쓸 수 있는 여력을 만들기 위해서 1조 위안 규모의 국채를 발행을 했고 그 중에 절반은 올해 남은 기간 그리고 나머지 5천억 위안 그러니까 절반은 내년에 좀 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 여력을 더 확보해서 뭐 인프라 투자든 뭐 이런 필요한데 돈을 많이 쓸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 대비해서 중국의 체격이 너무 커져 있는 것 대비해서 그 1조 위안 규모가 너무 작은 것이 맞습니다. 아니냐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또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게 투자자들이 요즘에 너무 똑똑해졌어요. 그럼요. 네네. 네, 그래서 구체적인 아마도 규모가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맞아요. 아마도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1조 위안은 뭐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고 재정 정책이 조금 더 효과를 나타내려면 사실 김지은 연구위원님과 저의 의견은 결국엔 더 써야 된다. 맞습니다. 더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재정 정책이 시작이 되면서 뭐 인프라라든지 중국 내에서 필요한 뭐 투자가 조금 더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올해 재정 정책 기반으로 내년 양회 때 재정 적자율을 한 3.5%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시장 예상치는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필요하다. 지금 더 강하게 쓸 때 더 써서 강하게 끌어올라야지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희망과 절망이 지금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이걸 희망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사실 부양정책의 강도가 더 세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사실 시장은 지금 좀 많이 안 좋긴 합니다. 뭐 어떤 정책이 나오고 이번 주에 뭐 정치국 회의 내용이라든지 경제공작회의 내용이 나왔어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이고 내년 경기가 정말 확실하게 더 반등할 수 있는 걸 추세를 좀 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전 들어올 것이다 라고 우선은 기대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중국 출장을 통해서 가서 현지 애널리스트랑도 얘기를 해보고 기업 IR도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만나시면서 가장 좀 강력하게 얻었던 투자 인사이트는 소비의 양극화다. 아, 네, 맞아요. 소비의 양극화다. 그리고 제가 느낀 부분들은 뭐 누가 뭐래도 테크는 무조건 키운다. 막 이런 거였는데 우선 소비부터 말씀을 들어볼까요? 네. 네, 아마도 24년으로 인해서 이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맞습니다.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를 겪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공동부유 이런 맞아요. 실 속에서 오히려 이 양극화가 오히려 더 심화된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K의 최상단과 최하단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K의 그 K가 뭐 코리아의 K는 아니고요. 그렇죠? 네. 네. 소비가 좀 많이 양극단 돼 있는 건데 이게 코로나로 더 심해졌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결국에는 저 최상단으로 가고 있는 프리미엄 컨셉이 너무 명확한
네, 맞습니다. 귀주 모태주.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네. 성장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24년에는요. 출장 가서 장양라떼 먹어봤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조화롭. 조화로웠어요. 제 표정과 대비해서는 조화롭다라고 느끼셨는데, 그래서 저는 한번 중국에 좀 어떻게 보면은 가서 먹어볼 만한 하나의 좀 트렌드? 추천 상품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가시게 되면. 그리고 그 하단, 그리고 또는 가성비와 이성적 소비에 대해서 저희가 되게 많이 지난번 보이차에서도 말씀드렸고, 김진 연구원님도 이전 이제 2024년 전망 자료를 통해서 계속 몇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성비 측면에서 새롭게 좀 찾아낸 기업이 있죠. 중국판 다이소 미니소입니다. 맞아요. 제가 여기서 정말 수백이 한 지로 갔거든요. 여기에 굉장히 귀엽고 저렴한 제품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사실 다른 쇼핑몰에서 좀 한가한데 여기만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고 우선 지갑이 열리더라고요. 가성비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리고 미니소의 중국 내에서 확대 전략 자체가 굉장히 좀 적극적이면서 3, 4선 도시 집중 공략하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마음이 많이 닫힌, 그리고 저렴하고 가성비를 찾는 중국인들의 소비 마음을 조금은 열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중국에서 이러한 트렌드가 B1, B2 경제라고 네. 말하는데요. 기존에는 사실은 1층에 어떤 상품이 많이 1층에 진열되나요? 원래 화장품 명품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화장품 명품으로 인해서 많은 백화점이 고객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런 저렴한 이런 미니소 아니면 루이신 커피라는 맞아요. 이런 브랜드가 오히려 고객을 더 많이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랬네요. 저희가 많이 갔던 중국의 쇼핑몰, 대부분의 쇼핑몰들 1층에는 루이신 커피가 무조건 있었고, 뭐 이런 미니소도 있었고, 아니면 가성비 좋은 뭐 버블티 가게 이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 우선은 이 좀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분명히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니, 우리가 예전에 중국인들이 소비했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해서 다 쓸고 갔던 소비 트렌드가 아니라 이제 완전 가격과 성능을 따지고 좀 저렴한 걸 찾는 쪽으로 변했다. 또는 내가 샀을 때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또는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쪽에 투자가 좀 더 집중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얻었던 투자 인사이트는 역시나 테크 쪽이에요. 중국이 뭐 트럼프 정부 시대부터 미중 갈등이 좀 심각해졌는데, 가장 지금 저격을 많이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게 중국의 기술 발전을 막기 위한 미국의 계속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 지금 뚫으려고 중국이 정말 백방으로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성과들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가 화웨이였고, 화웨이가 어쨌든 신제품 출시, SMIC와 같이 7나노 칩을 개발했고, 지금 현재로서 나오는 뉴스는 5나노까지도 개발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미국의 규제가 실효가 있는 것이냐, 또는 오히려 중국을 더 자극해서 더 빠른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좀 보고 있고요. 제가 이 리스크5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듣고 왔는데, 사실 이 개념은 저도 사실 낯설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픈 개발 소스 기반이래요.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규제를 못한다. 우린 이걸로 칩 설계를 하기 위한 아키텍처를 만들 것이다. 라고 중국 과학기술원의 부원장님이 나와서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듣고, 아, 저렇게 지금 조금, 근데 예전에는 이런 거 부분 나왔을 때는 좀 숨기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우리 자신 있고 이걸로 개발할 거고, 지금 미국 규제 이런 거 다 소용없고 우리가 이걸로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진행될지 지켜볼 포인트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뭐 화웨이, 알리바바, 뭐 바이두 같은 중국의 굵직한 기업들이 여기 다 참가해서 칩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개최가 돼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내년 2024년 경제공작 주요 임무 중에 가장 첫 번째는 과학기술 혁신 발전이다라고 아예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가 내수 확대였고, 첫 번째가 기술 혁신이었는데, 이 기술 혁신을 위해서 중국이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2024년에는 아마 중국의 국가 반도체 펀드 3기가 이제 설립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더 본격적으로 투자를 계속 이어서 해줄 건데, 이전에 2014년에 1기
2019년에 2기가 이제 펀드가 설립돼서 굵직한 기업을 키웠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기술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조금 물망에 오를 만한, 그리고 미국의 규제를 받을 만한 기업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이런 펀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돈이 가장 중요하죠. 맞습니다.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그래서 이게 15년 주기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기는 이제 조금 마무리되는 국면이고, 그리고 이제 3기가 새로 설립되고, 이런 부분을 거치면서 아마도 2024년에는 반도체 기업 당연히 투자해 줄 건데, 이제는 어느 쪽이냐? 제가 봤을 때 AI 반도체 관련된 기술에 더 집중해 주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어서, 이쪽은 사실 뭐 변동성이 크다고 할지어도 중국 증시를 보시는 데 있어서 이 흐름을 같이 좀 계속 짚어낼 필요는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금도 많아 중요하면 아마도 법률도 같이 맞아요. 네.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주목해야. 그렇죠. 네, 맞아요. 중국이 많이 변했죠.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원래 성장 동력은 갑선 노동력, 그다음에 토지. 그렇죠. 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기술, 데이터가 성장 동력으로 구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습니다. 여기에서 아마도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주목 못 받고 있는데요. 2024년 1월 1일부터 기업의 데이터가 자산으로 인정되고 거래 가능하게 됩니다. 즉 재무제표에 데이터가 자산으로 이제 기재될 것으로 저 이거 예상됩니다.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그 가치가 인정이 돼서 재무제표에 들어갈지 굉장히 궁금하면서도 약간은 조금 소름 끼치는 왜냐면 저희 데이터도 분명 여기 안에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아마도 중국에서는 데이터를 안보로 인식하잖아요. 그쵸. 데이터를 들고 있는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국유 기업이 조금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데이터로 인해서 국유 기업의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디지털 관련된 테마 또한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선은 이게 뭐 기업의 자산이기도 하지만 데이터 자체는 국가의 자산으로서 지금 굉장히 예민하면서도 데이터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중국이 엄청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 가서 쓰는 모든 이런 활동들이 다 데이터로 잡히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고 서로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국유 기업들이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자산 가치가 높아지게끔 맞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다시 재평가할 거다라는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다라는 점도 어떻게 보면 진짜 약간 소름 끼치는 큰 그림이면서도, 우선 뭐 그거는 이제 중국 특색의 뭐 우선 그런 부분으로서 지켜보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경 출장을 통해서 사실 조금 활력을 약간 잃고 왔습니다. 약간 기대감보다는 생각보다 좀 회복이 더디구나라는 점을 사실 몸소 체감하고 왔기 때문에 엄청 좋아질 거야, 바로 좋아질 거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부양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바닥을 다져서 뭐 내년 2분기 또는 3분기 정도에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는 있고요. 저희가 가져온 투자 인사이트는 K자형 소비 트렌드를 주목합니다. 우선은 이성적 소비와 가성비,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해외 진출까지 하려는 기업들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내수 시장이 약간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글로벌로 많이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 미국이 규제를 해도 중국의 테크는 분명히 더 발전할 것이다 라는 점을 두 개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하면 좋겠고요. 베이징 탐방 다녀왔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